인도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동정요법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죠. 1800년대인가요? 그게 이제 인도에서는 그 동정요법 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과 그 여타 다른 동정요법이네 자연의학이네 그 베이스가 이 인도의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대개가 좀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양의학 안에 침도 있겠고요. 뜸도 있겠고 이제 약이 있죠. 침뜸 약 세 개가 있는데 요즘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게 또 뭐 부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것을 쓰는 그런 그룹들이 있죠. 뭐 심천사혈요법이나 이런 데서도 사혈 부항 많이 하죠. 그리고 건부항, 습부항 이런 게 있는데 습부항이 이제 사혈 부항이거든요. 피를 빼내는 그런 부항인데 이것만을 하는 사람 그런 그룹도 생겨났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침뜸약을 주로 하는데 이건 전혀 하지는 않고 이것만 하는 그룹도 생겨가지고 이것을 전통의 동양어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인도학에 넣어야 될지 아니 저기 다른 의학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것도 경락경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통의학에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의학들이죠. 이제 분자생물학에 근거한 분자생물학이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한가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아니죠. 이게 분자생물학이 그 기본이 된 것이 이제 뉴토니안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뉴턴 물리학이거든요. 뉴턴 물리학인데 뉴턴 물리학에 근거한 분자생물학이 현대의학의 주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나오기 시작한 게 퀀텀 메디신이라고 있습니다. 퀀텀이라고 양자의학이라고 그러죠. 양자의학은 요 세 개의 의미를 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을 다른 말로 또 하면은 파동의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베이스가 이제 양자 물리학입니다. 현대에 그 나와 있는 대부분의 대체의학이라고 말하는 그 의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 전에 이걸 공부하려고 책을 하나 사서 보긴 봤는데 저는 의학에 관심이 있지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양자 의학에 대해서 따로 써지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리된 책이. 이걸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제법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쓴 책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양자의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던 자료가 이제 그 제 카페에다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게시판에 자료실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읽다 보면은 참 안 되는 게 없는 의학입니다. 이것도 이 동양의학에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의학이거든요. 근데 동양의학은 침뜸약 부항이지만은 이 분자생물학의 의미하고 양자의학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그래서 분자생물학적으로 주로 이제 요즘 그 동양의학의 뭐 과학화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현대학으로 약물 분석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천연물 뭐 연구소 같은 데서 그 허브로 사용되니까 한약으로 사용되는 어떤 물질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성분들을 나눠가지고 약의 효과들을 이제 하고 그 밝혀내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개 이제 분자생물학에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아무리 밝혀내도 효과가 안 밝혀지는 게 있어요. 동양의학은 이것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동의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또 잘 안 됩니다. 인도의학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쓰는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는 그 마사지 많이 하죠. 오일 마사지. 머리에다 막 기름 붓고 그 아유르베다가 기름 붓고 피부를 통해서 어떤 분자가 들어가서 효과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약초 성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기운들을 또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동의 의미가. 그래서 인도의학은 동양의학하고 상당히 가까운 의학인 것 같습니다. 이 도구들을 빼고는 이거나 이 도구를 빼고 이 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의학은 좀 이게 좀 가까운 의미가 있고요. 의학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기본 이론들, 동양의학은 정기신이잖아요.
정기신이 기본이거든요. 인도 의학도 비슷한 의미의 어떤 기를 얘기를 합니다. 체질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주로 요 두 가지 의학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요 두 가지 얘기들이 주로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분자하고 이 양자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이게 파동의학, 파동의 의미, 입자죠. 입자와 파동. 이게 좀 약간 대립되는 개념인데 파티클이라는 개념하고요. 웨이브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물질이 작용을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는다. 아스피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해열시키는 거잖아요. 살리실산 계통에. 이제 아스피린을 먹으면 아스피린이라는 어떤 그 약이 그 분자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어떤 세포의 정보 체계를 변화시켜서 열을 내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스피린이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파동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을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양의학을 베이스로 해서 배웠던 것은 어떤 입자가 가서 액션을 하는 거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파동도 있다는 거죠. 항상 모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 현상들에는 입자의 작용과 파동의 작용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개념. 저는 상당히 여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파티클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다 사이비로 얘기를 합니다. 근거 중심의 의학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분자생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설명이 돼야만이 그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 파동을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어져 가지고 이 파동을 얘기를 하면요. 여기 한국에서 LA에 있는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파동으로. 들어보셨죠? 그런 거? 가끔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그 미친 사람처럼 언뜻 들으면 미친 사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 뭐 산풍 그 깔려 있었을 때도 자기 뭐 나중가 거기 있는 분이 이제 어떻게 길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디에 사람 붙여 있다고 알아맞히고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이 파티클은 절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웨이브, 일종의 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에너지. 이 에너지란 단어도 이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정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뭔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요 파동의학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뭐라고 할까, 이쪽 서양의학만 해온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는데, 이걸 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설명 안 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보기도의 힘 믿고 있죠. 예, 중보기도를 하면 내가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낫는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다 낫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저는 자연상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을 이용을 하시고 자연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눈에 봐서 그게 자연의 어떤 순리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자연현상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이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리대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용하신 어떤 방법이 이게 아닐까. 굳이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을 쏘면 그 마음이 파동이 돼서 가는 거죠. 파동은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거리에 어떤 제약을 받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다 거짓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현대 어떤 과학으로 생각하면 그 우주선이라는 어떤 물질을 타고 가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가려면은 뭐 몇 광년 걸리면은 그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뭐 유체 이탈을 해서 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의식은 거기 가서 있어서 보고 왔다. 그 만화책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초능력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한 어떤 방법으로 이 파동의 개념을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물리학의 개념들. 그래서 저도 이건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 동양의학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양자물리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파동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동양의학에서는 이게 이제 기가 되고 신이 됩니다. 정기신 들어보셨죠? 기가 있고 신이 있는데 요 정은 이해 가능한 얘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기하고 신을 얘기를 하면 이때부터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어렵습니다. 특히 기에 있어서도 일부분은 한 반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반절이 이게 파동이거든요. 한 반절은 하나는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정기신 중에서 정하고 기의 반절 정도는 분자생물하고 설명이 됩니다. 제가 제 책에 주로 설명한 것은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동양학을 다 설명 못하고 정과 기의 일부, 나머지 기의 나머지와 신은 현대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얘가. 현대학으로는 개념 자체가 있지를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학은 기본이 뭡니까? 이게 유물론이죠. 영혼을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정신의 모든 작용도 다 물질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물질을 벗어나서 다른 걸로는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학에서는 이 나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끌어들이는 게 이쪽을 끌어들이죠. 특히 이제 여기 정신과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녹색대강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독일에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영역과 심리학 영역에서는 이게 분자생물학이 양자가 파동의학에 이게 깨졌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쪽 이론으로 설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정신병원에 3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공부의 생활을. 그때 저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었었거든요. 그 임상심리사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고 했지만, 주로 그때 정신과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정신과에 대한 생각은 이거였었습니다. 정신의 모든 작용도 다 물질로 설명하는 것, 뇌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이걸로만 설명을 했지 이쪽 부분은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이야 워낙 이제 이런 다른 대체학 쪽도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에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 양자의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의학의 영역들도 이것에 의해서 점점 더 점령되지 않을까, 이런 말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양의학을 보면은 이 정기신,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동양의학의 베이스가 되는 정기신은 상당히 이쪽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걸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또 이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 중보기도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이 안 되죠.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방법이 쓰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있을 건데, 그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타당한 얘기입니다. 정기신. 분자생물학보다는, 뉴턴 물리학에 한 분자생물학보다는 이게 훨씬 타당하거든요. 지금 이 뉴턴 물리학에 한 분자생물학 때문에 이게 지금 극으로 가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 한참 황우석 박사 때문에 이제 내는 줄기세포. 그게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그게 보루 아닙니까? 현대 난치병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안 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현대의학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죠. 뭐 그 동양의학이나 이쪽 인도의학이나 이런 쪽에 파동의학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몇 년간을 제야에 있다 보니까, 제야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제도권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다가 뜸사랑에 가면서 이제 거기 제도권 벗어나서 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제가 술을 즐겨 하진 않지만은 그 술 한 잔 갖다 놓고 밤새서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별 희한한 얘기도 많이 듣고요. 펜듈럼 아십니까? 펜듈럼 아시죠? 오링 테스트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거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한테도 써보고, 약 부작용을 측정할 때 전 오링 테스트 많이 하거든요. 그 펜듈럼 가지고 제가 침 놓고 뜸 뜨고 펜듈럼 테스트 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뭐 그쪽 분야의 고수는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제 마음이 이미 어떤 한쪽으로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링 테스트도 그렇고 펜듈럼도 그렇고 선입관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펜듈럼 일을 하시다 보면은 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삥삥 도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삥삥 돌면은 긍정의 의미, 왔다 갔다 하면 부정의 의미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간 위에다가 딱 펜듈럼 올려놓고 간이 안 좋냐 하고 물어봐요. 스스로 속으로. 그러면 네 하고 펜듈럼이 대답하거든요. 그럼 삥삥 돕니다. 펜듈럼이. 아니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삥삥 돌다가 내 생각으로 이게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부정의 답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의식의 어떤 부분들이 내 손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옆에서 보면은 몰라요. 손끝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도는 어떤 강도가 핑핑 도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조금만 살짝 도는 게 아니라 막 거의 180도로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안 돌리는데도. 근데 그 파동학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펜듈럼을 씁니다. 그리고 그 현대학에서도 약간 아류로 취급되는 그 응용 근신경학이라는 게 있어요. AK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Applied Kinesiology인가. 거기에서도 주로 이제 오링 테스트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는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 좀 근접해 있는. 거기서 이용하는 것도 주로 이제 이런 파동학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기신을 바라보면 조금 이해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타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전기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처음에 음양 오형을 얘기했는데 이걸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양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재밌습니까? 네. 갑자기 제가 사기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 좀 팔면 사가질라나? 어떤 병의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이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크게 현대의학과 동양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증상이 있으면은 어떤 장부의 이상을 생각을 하겠죠. 동양학도 마찬가지로 장부의 이상을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은 장부의 이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그 안에 어떤 조직의 이상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티슈 같은 거죠. 이건 이제 오간 할 수 있고요. 또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포의 문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또 수많은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물질의 변화를 유발하는 게 뭡니까? 유전자거든요. 어떤 유전자, 염색체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물질의 변화에 의해서 조직의 이상, 장부 이상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안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있던 유전자의 문제를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도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동양의학은 장부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장부 이전에 들어가면 뭘 볼 것 같습니까? 장부 이상은 일단 똑같이 보지만은 간이 이상이 있다 또는 폐가 이상이 있다, 신이 이상이 있다 얘기하지만은 그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에 딱 보면은요, 현대학은 조직이나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는 음양이 있어요. 음양의 이상을 유발하는, 음양의 이상은 또 뭐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까? 정이나 기나 신, 그리고 혈이나 진액이나 이런 것들의 이상에 의해서 음양의 이상을 초래하고, 이 음양이 또 이상이 되면 장부의 이상이 있게 되고, 장부의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갈라지는 게 결국은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가지만 요 안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요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현대어학과 차이가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자생물학에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분자생물학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파동화학적인 아까 부분, 웨이브죠. 파티클과 웨이브가 같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음량도 이해를 못하고, 음량을 이해를 못하면 장부도 이해를 못합니다. 장부도 이해 못하면 증상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 여기서 말하는 신, 이것은 요 음양이나 전기신이 포함된 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은 그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간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버. 심하면 여기 있는 허트를 얘기하잖아요. 동양의학의 간이나 심은 이 리버, 이 허트가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그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동양의학의 장부를 얘기할 때는 심신이 신장이 같이 가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이게 장이고, 신장합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합일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신장합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 이것은 이제 요것의 의미하고 좀 닮은 데가 있죠. 이 오간으로서의 간. 근데 요 신은 여기서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장부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 신장합일이 예를 들면 간이라고 하면, 간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소설 기능을 한다든지 생리 기능, 간주 소설이나. 그리고 근데 간이 가지고 있는 게, 간이 혼을 주관을 합니다. 혼. 그리고 심장이 가지고 있는 게, 심은 심주 혈맥이라고 그러죠. 혈맥을 주관하는 생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을 주관을 합니다. 또 신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이 현대학으로 보면은 OTPT가 어떻게 올라가고,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 어쩌고, 뭐 간에 경결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동양화가 간이 안 좋다. 그 사람 성질 더럽겠네. 이 생각이 퍼뜩 생깁니다. 이 사람 다혈질이겠네. 그리고 맥 딱 잡아보면은 뭐 이제 간에 해당하는 맥이 좀 이제 좀 팽팽하다든지, 그쪽에 기년맥이 나타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 이제 물어보죠. 집에서 굉장히 제왕적으로 군림을 하죠. 뭐 자기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 별을 잘 안 해주죠. 거의 맞습니다. 이런 간이 안 좋은 사람, 또 심이 안 좋다, 또는 신이 안 좋다,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쪽 현대학적으로 말하면 소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소변 검사에 단백질이 얼마나 나오네, 또는 세균이 얼마나 있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생화학적인 문제들을 보지만은 동양학적으로 신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또 퍼뜩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당신 겁 많죠. 누가 살짝만 놀리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깨갱깨갱하고, 누구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겁만 많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지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신장 합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을 할 때도 치료할 때도 이게 같이 갑니다. 제가 정신과에서 공중보건으로 생활했던 경험들이 이제 많이 도움되는 게, 이게 같이 가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레지던트 이제 하다가, 저는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만약에 이제 레지던트 끝까지 했었더라면은 제가 쓰고 싶은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체질하고 MBTI 관계를 한번 밝혀보고 싶더라고요. MBTI 16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동양학의 사상, 또는 이제 팔체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과 관련된 어떤 병의 유형들,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논문 한번 뒤져봤더니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의사가 쓴 게 아니고 체육교육관가가 썼더라고요. 그걸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2개인가 제가 봤는데, 심리사가, 임상심리사가 쓴 게 하나 있었고,
체육교육학과에서 하나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내용 보니까 별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진단으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성격의 어떤 변화들이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이. 그래서 이 동양의학의 장부하고 현대의학의 장부는 일단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생각을 두셔야 됩니다. 동양의학의 장부는 펑셔널한 개념이 어떤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 해부학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펑션을 하는 전체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간 플러스 머리에 있는 간도 있어요. 머리에서 간의 펑션과 관련되어 있는 머리의 일부 뇌 조직, 그 뇌도 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의 어떤 여러 작용과 같이 맞물려 있는 비장의 작용, 그것들도 간의 작용으로 포함될 수가 있어요. 또 비장의 작용이 그 췌장이라고 그러죠. 췌장. 동양의학에서는 그 췌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스플린이 아니고 여기 있는 판크레아스. 췌장이 이제 비에 주로 그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인데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비라고 그냥 쓰거든요. 이 비도 단순히 췌장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간의 일부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펑셔널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상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 개념들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현대의학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오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단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 장부에 또 음양이 있어요. 음양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정기신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음양이 굉장히 저한테도 힘든 개념이고 제가 강의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은 평생 공부를 해도 쉽게 끝까지 다 이해가 안 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람의 성격도 이걸로 다 보이고요. 사람의 어떤 장부 이상도 이걸로 되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분 왕중에 갔다 오면서 그분의 병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현대학적으로 딱 나와 있죠. 간암이었던 분이 있는데 간암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가서 환자를 딱 보면서 저분의 음이 굉장히 허해서 양이 항성돼 있다. 음허 화황의 상태다. 본인은 굉장히 열을 느끼지만은 실제 재보면 열은 안 만져지고 본인이 굉장히 헉헉 달아오른다고 하거든요. 그게 허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열이 아니고 그 허열이 올라가 있다는 느낌. 그게 화가 항성돼 있는 거거든요. 화가 언제 항성돼 있냐? 음이 허할 때 항성돼 있다. 다른 분은 현대학 한 사람은 그걸 이제 간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양학 한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음허 화황의 상태다. 간신의 음이 허해서 간량과 심량이 항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분들은 양이 위로 많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몸에 열나는 느낌 들고 그런 느낌들 있죠. 그 신음이 또 허해서 간음을 자양하지 못하니까 간혈이 부족하고 간혈이 부족하니까 또 전체적으로 간의 어떤 심혈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게 뭐 간 조직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음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치료처럼도 보이고 그 치료의 의미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답답해지십니까? 갑자기? 제가 방언 말하고 있죠.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재밌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런 말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는 책들, 제가 이제 그 상당히 감명 깊게 본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동양학 고서 중에서 의학인문이나 또는 외경이라는 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요, 제가 현대의학의 책들 보면서 감탄한 적 별로 없는데 그냥 어떤 지식들이 그냥 막 망라돼 있는 어떤 그런 정도지 전체를 다 꿰뚫어 가지고 인체를 설명하는 책은 제가 못 봤거든요. 현대의학에서는. 근데 동양학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참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인식의 체계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책이 왜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그 책을 이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 이상한 얘기죠. 방언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직업 버리고 이것만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명 봤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이 음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봐주는 게 좀 훨씬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에는 일단 정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기와 신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쓰는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뜸이, 쑥뜸이 이게 뭡니까? 그 한문으로 하면 구거든요. 오렐 구자 밑에 불화자예요. 불화자입니다. 불. 이게 화거든요. 화, 불.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불이 뭔지를. 뜨면 뜨겁잖아요. 뜨겁다라는 느낌이 우리 몸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또 뜨겁다라는 어떤 열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쓰니까 이걸 알려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수죠. 예, 수입니다. 이게 물. 물도 아셔야 됩니다. 물을 모르고 화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음양 오형으로 얘기하면 이게 화가 양이고요. 이게 음입니다. 음양. 음양을 모르면 그래서 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화를 모르면 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떴을 때 어떤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 음양의 이전 단계인 정기신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문을 뭐 되게 다 아시죠? 이게 뭔지 압니까? 쌀미자죠. 이건 이제 풀을 정자 아닙니까? 쌀하고 푸른 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정이 됐어요. 이게 갖는 어떤 느낌이 뭡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땅에서 오잖아요. 먹는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야채 같은 거, 푸른색 띠는 어떤, 그리고 쌀. 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이게 크게 광의로 따지면요, 큰 의미로는 모든 물질을 의미를 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내가 먹고 마시고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들, 여러 호르몬들, 뭐 여러 그 효소들, 뭐 여러 뭐 단백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 정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으로 보면은요, 이 정은 정액을 얘기합니다. 협으로 하면. 동의보감의 정에 대한 설명을 쭉 보시다 보면 광의의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협의의 어떤 정액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이거 그냥 그 남자들로 얘기하면 정액, 여자로 얘기하면 이제 뭐 난자 같은 거 아닙니까? 난자, 거기에 이제 난자가 나오는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질분미물도 관여가 될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그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난자를 기증한 여자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오마이TV에서 이제 난자 기증을 29개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겪었던 괴로움들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부작용들. 저는 이제 난자를 기증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 우리 몸에 정이 좀 고갈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정이거든요. 신에서 만들어내는 콩팥이라고 알고 있지만 콩팥 플러스 생식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외생식기, 내생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 신이고요. 어떤 신정이라고 그러죠. 신정이 고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신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이게 우리 몸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음과 양이 있는데 이 음이 고갈되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어떤 분 얘기를 하면서 음이 허하면 화가 항상한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올라간다.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을 많이 고갈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쓰는 사람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신선이라고 하는 어떤 도인들, 오래 사는 그런 도인들의 기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금욕하는 겁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동양의학적 개념은 이걸 쓰면 쓸수록 나빠진다. 현대학적 개념은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많이 써야 새로 생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느껴봤을 겁니다. 이 정액이 고갈됐을 때의 어떤 느낌들,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좀 뭐 그런 느낌들을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좀 느낄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은 좀 덜 느끼지만은.
그래서 이 정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협의의 이 정의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병을 치료하고 싶을 때 금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디 몸이 안 좋을 때 너무 밝히고 그러게 되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가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욕이 그 단계의 집이라고 보면 거기서는 일종의 화가 망동한 걸로 봤어요. 화가 망동한 거. 음이 화에서 화가 망동할 때 그것이 어떤 드러나는 것이 성적인 욕구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뭐 복상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좀 힘들어지죠. 협의의 의미로는 이렇게 정액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미고요. 동의보감에서 주로 이걸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덧붙여서 이제 광의의 의미로 어떤 그 모든 수곡정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이 정의 의미로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이거고,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쓰는 어떤 에너지나 쓰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물질들이 쓰여지게 되고, 이걸로 가면서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또 덜 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보는 분자, 어떤 몰레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큰 의미로 음량으로 따지면은 음의 의미가 강합니다. 음의 의미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음량으로 구분을 하면 우리 몸 안에서의 음양이 중요하거든요. 전체 어떤 우주에서 음양보다는 우리 몸 안의 음양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가 있습니다. 기는 한문도 이거 좀 재밌죠. 여기도 쌀미자가 나오네요. 보면 정에도 쌀미자가 나오고, 이것은 이제 구름의 의미, 어떤 공기의 의미죠. 구름도 기체 아닙니까? 결국에는 공기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쌀미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것은 수곡정미죠.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물들, 마시는 물들, 물질들, 그런 어떤 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공기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성분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기 안에 들어있는 인체에 꼭 필요한 산소죠. 이 산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 충만해야 된다. 기를 보호하고 싶다. 이 사람 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잘 먹어야죠, 일단. 잘 먹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있어야죠. 건강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한 노동하고 깨끗한 물 마시고 밥도 과식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게 최고죠. 그러고 나서 뜸까지 뜨면 이제 금상첨화지만 뜸이 그거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스트레스보다 뜸이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뭐 물이나 음식보다 뜸이 더 중요하다? 아니죠. 좋은 공기가 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나 예방을 위해 뜸을 뜨는 거지만은 이런 걸 잘한다면 뜸을 안 떠도 되겠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그러질 않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일 안 해야 되는데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물 좋고. 그런 데는 이제 젊을 때 공기 나쁜 곳에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나중에 은퇴해서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전원생활하면 굶어 죽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농사짓던 시대에는 예를 들면 뭐 음양의 어떤 조화에 맞춰서 우리 몸을 운영을 하려면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대에 그렇게 살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순리에 거슬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치료 행위로서의 뜸이 좀 중요해지는 거죠. 다른 것들이. 근데 절대 뜸을 공부하신다고 해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이전에 이런 뭐 좋은 물이나 좋은 음식이나 스트레스 안 받는 것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여기 이제 요 한문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요 물질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죠? 이게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거 영양소가 되잖아요. 영양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당이죠. 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당, 글루코스. 여기 이제 뭐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쓰여지기는 하지만은 이 글루코스를 생각을 하면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간이나 비나 위나 결국은 다 소화 흡수를 시켜가지고 각 세포에서 써먹게 만들어지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 산소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이게 ATP라는 겁니다. ATP. 현대의학에서 보면 ATP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런 전기와 같은 거죠. 여러 전자제품들을 쓰려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화력 발전을 위해서도 만들어지고 원자력도 쓰기도 하고 수력을 쓰기도 하고 풍력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소스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전기거든요. 전기가 있어야만이 전자제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이거 마이크 틀 수 있습니까? 수력 발전을 하는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마이크 못 틀잖아요. 그게 전기라는 형태로 바뀌어져야만 그때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공기 마시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이 ATP화 되지 않으면은 우리 몸 안에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되죠. 분자생물학으로. 근데 이것만 있냐? 우리가 기를 받는다, 음기를 받는다, 양기를 받는다. 그 기공하시는 분들 보셨죠? 제가 전에 그 설악산을 갔었을 때 연애할 때 이제 한번 가봤는데 어떤 분들이 그 머리도 좀 길고 수염도 길고 하신 분들이 막 뛰어가더니 햇볕 잘 쬐는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난 저 사람 뭐 하나 그때 이 기공에 대해 잘 몰랐을 때였는데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왜 이른 아침에 해가 저쪽에서 막 떠오르고 있을 때 그리고 다 명상하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다 품 잡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양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해가 뜰 때 아침에 양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의 기운. 그리고 뭐 동의보감은 이런 데 보면은 그 막 딸 낳고 싶을 때 어떻게 아들 낳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말도 보면 뭐 밤에 달이 어디에 떴을 때 뭐 어디 가서 어떤 방향으로 뭐 항문을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하고 얼마씩 있고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목적이 음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기를 받아들인다. 그 기가 이걸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물, 우리가 먹는 물을 화학식으로 하면 이게 H2O지만 이 H2O라고 하는 그 물들이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심신상골에 공기 좋고 바람 좋고 아주 평화로운 곳에 새소리 들으면서 그런 양지 바른 곳에서 솟아나는 어떤 옹달새 물하고 도시를 지나서 시궁창을 지나서 그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했다 하더라도 그 정수기의 물하고 우리가 같게 인식을 합니까? 효과가 같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죠? 그렇죠? 그 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H2O라는 화학식 이외에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 속에서 이 물이 만들어졌는가? 그 기억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떤 사람들은 구당 선생님도 그런 적 있으신데 강원도 화천에 가서 먹는 물을 떠오셨었어요. 몇 년 동안을. 수돗물 안 먹고. 그리고 좋은 물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뭐 심층수가 어쩌고. 그것이 단순히 분자식이나 그런 안에 있는 미네랄이나 뭐 이런 것들만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쑥두물을 할 때 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뭡니까?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 봄이 가장 양기가 많을 때입니다. 음양으로 따지면. 그리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넓은 들판에서 그 양기를 받고 자라는 식물이 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기가 아주 많은 게 이제 쑥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뜨거운 것만 또 양이라고 하지 않고 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뜨거운 어떤 기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한 어떤 그런 기운들이 합쳐져 가지고 양의 기운이 이제 많이 있는 게 쑥이 되는 건데, 쑥뜸이 되는 건데, 그런 우리가 말하는 기운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분자식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의 의미죠. 웨이브라고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플러스 어떤 웨이브 또는 이제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기가 나눠지고 또 양기가 나눠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쌀하고 밀하고 다르죠. 쌀하고 또 보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리가 굉장히 차가운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차갑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리 만져보면 쌀보다 더 온도가 낮습니까? 겨울에 음기를 받고 자라는 겁니다. 쌀은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자라잖아요. 여름에 양기를 받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게 쌀은 더운 거지만은 보리는 차가운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리로 만든 맥주를 마시면 맥주가 굉장히 차가운 음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마시면 뭐 설사도 잘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런 기운이 분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차가운 음식이고 뜨거운 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것들은 그 식물이나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기운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말하는 기운할 때 기는 이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대과학적으로는 구분이 안 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닭하고 오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고기인데 돼지하고 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고기의 분자식이 다른가요? 근데 동양과학에서는 닭은 양기를 좋게 하는 거고 오리는 음이화할 때 쓰는 차가운 음식에 들어갑니다. 구분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기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의 개념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대학적으로 또 현대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설명하는 것을 안 해왔던 부분이지만 동양과학에서는 대부분 이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모르잖아요. 동양과학은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로 그 성격들을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기운이라는 개념도 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신에 대한 얘기하고요. 음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동영상에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좀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튼튼하게 되면 음양도 좀 튼튼해지고요. 그러면 뜸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잘 되고 그 현대과학적인 어떤 생화학적인 것들을 몰라도 환자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고 그 치료의 결과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해한 방식이고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알고 나시면 나중에 장상을 얘기할 때 우리 장부 중에서 음양이 뭔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 뜸이란 도구, 양이란 도구를 가지고 우리 몸에 자극을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오는 건지 그것도 이 음양에 따라 변화가 돼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양이 뭔지 음이 뭔지 우리 장부에서 양이 뭔지 음장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관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